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 피고인석으로 들어서는 여자의 모습에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죄수복도 아닌 얇디 얇은 낡은 외투 한 벌을 걸친 25의 한수연.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을 피하려는 듯 검고 긴 머리카락을 오른쪽 얼굴 깊숙이 늘어뜨린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고개 드세요. 법정에서 얼굴을 가리는 건 무슨 태도입니까? 김명석 부장판사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법정을 울립니다. 저승사자라 불리는 그의 눈빛엔 일말의 자비도 없어 보였습니다. 수연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리카락은 커튼처럼 그녀의 오른쪽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법정 천장의 강한 조명이 그녀의 머리카락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순간 머리카락 사이로 시뻘건 마치 불에 데인 듯한 붉은 살결이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목격한 교도관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방청석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얼굴 좀 봐. 뭐야? 피부병이야? 징그러워. 사람들의 혐오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수연은 다시 고개를 푹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저 흉측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얼굴이 냉혈한 판사를 법대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만들 충격적인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가슴 시린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있기 3일 전 서울 외곽의 한 개발 제한구역. 앙상한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그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비닐을 겹겹이 두른 임시 거처에 불과했습니다. 영하 10도의 혹한, 비닐 틈새로 칼날 같은 바람이 들이닥치는 그곳에서 수연은 갓난아기 민호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방 안, 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조차 없는 냉골 바닥에서 아기 민호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마저 얼어붙은 듯 힘이 없었습니다. 영양실조와 저체온증. 수연은 입고 있던 유일한 외투를 벗어 아기를 꽁꽁 감쌌습니다. 정작 자신은 얇은 티셔츠 한 장으로 그 살인적인 추위를 견디면서 말이죠. 그녀의 손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아기의 차가운 뺨을 비비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제발 조금만 버텨. 엄마가 미안해. 수연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아기의 볼에 닿자마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젖을 물려보려 했지만 며칠을 굶은 탓에 젖은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빈젖을 빠는 아기의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보며 수연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나는 엄마 자격도 없어. 나 같은 게 왜 살아서. 오른쪽 얼굴을 뒤덮은 붉은 반점.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라 불리며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던 그녀였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청소, 어디든 일하려 했지만 마스크를 벗는 순간 돌아오는 건 욕설과 해고 통보뿐이었습니다. 재수음 붙었네. 당장 나가. 세상의 문은 그녀의 얼굴 앞에서 늘 쾅 닫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품 안에서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보며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민호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그녀는 찢어진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그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아니 기적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화려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죠. 하지만 수연에게 그 풍경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외투 속으로 아기를 깊이 숨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오른쪽 얼굴을 가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저 여자 봐. 머리꼴이 왜 저래? 귀신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습니다. 수연은 인근 식당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해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주인은 수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안 써요. 재수없게 아침부터. 쾅 닫힌 철문 앞에서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머니 속을 뒤져보았습니다. 동전 몇 개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 이걸로는 아기에게 먹일 분유 한 통은커녕 기저귀 한 팩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품 안의 민호가 다시 힘없이 칭얼거렸습니다. 으앙, 흑. 아기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면 정말 아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대형마트 앞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처럼 쌓여있는 분유통들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진열된 저 분유 한 통만 있으면, 저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민호가 살 수 있는데. 수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붉은 반점. 세상이 괴물이라 부르는 그 얼굴이 오늘따라 더욱 흉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 안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나쁜 짓 해서라도 널 살릴게. 미안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트의 회전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는 괴물이 될지언정 자식을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트 안은 눈부실 정도로 밝고 따뜻했습니다. 진열대마다 가득 찬 물건들은 가난한 수연에게는 닿을 수 없는 별천지 같았습니다. 그녀는 움츠러든 어깨를 더욱 좁히며 유아용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진열대 앞에 선 수연의 눈에 분유통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32,000원. 그녀의 전 재산보다 30배나 비싼 가격표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수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분유통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캔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하나면 민호가 살 수 있어. 수연은 순식간에 분유통을 낡은 외투 안으로 숨겼습니다. 아기가 깰까봐 조심하면서도 동작은 다급했습니다. 이제 저 계산대를 지나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수연은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열대 너머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뱀 같은 눈빛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출구가 가까워질수록 수연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딜 가시나? 이 도둑년아. 누군가 거친 손길로 수연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 힘에 못 이겨 수연은 뒤로 나동그라졌고 품속에 있던 분유통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수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엔 말끔한 양복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구역의 악명 높은 마트 점장 최 씨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분유통을 발로 툭 차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쥐새끼들 들어올 때부터 딱 알아봤지. 냄새가 나거든. 가난한 도둑년 냄새가. 최 점장의 목소리는 유난히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그는 수연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멱살을 잡고 마트 한복판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멀쩡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 아기 핑계대면서 도둑질이나 하고 다닙니다. 최 점장은 마치 서커스 단장이 된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며 수연을 계산대 앞 가장 사람 많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연은 너무나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양손으로 필사적으로 오른쪽 얼굴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얼굴만은. 하지만 최 점장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수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얼굴 꼬라지 좀 보자. 얼마나 대단한 미인인지. 최 점장의 손에 의해 수연의 긴 머리카락이 허공으로 젖혀졌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오른쪽 눈가부터 뺨 전체를 뒤덮은 시뻘건 화염상 모반. 마치 화상을 입은 듯 혹은 피가 엉겨붙은 듯한 그 흉측한 붉은 점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엄마야, 저게 뭐야? 얼굴이 왜 저래? 괴물 같아. 어머, 징그러워. 피부병 없는 거 아니야? 쏟아지는 비명과 혐오 섞인 손가락질. 수연은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보지 마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최 점장은 낄낄거린다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들바들 떠는 수연의 얼굴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특종감이네. 도둑질하다 천벌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들 잘 찍어두세요. 이 동네에 얼씬도 못하게.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수연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이 되어 온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마트 차가운 바닥 위에서 인간 한수연은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얼굴 흉측한 도둑년이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다시 차가운 법정으로 돌아옵니다. 김명석 판사는 미간을 찌푸린 채 공소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피고인 한수연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비권을 행사하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김 판사는 그 모습이 더없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당히 밝히고 용서를 빌 것이지 머리카락으로 얼굴이나 가리고 있는 꼴이라니. 피고인 한수연 1977년 12월 24일생.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읽어내려가던 김 판사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1977년 12월 24일.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날짜는 22년 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 민지를 잃어버린 바로 그 겨울날과 비슷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아수라장이 되었던 그날 밤 민지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피고인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외투,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공포에 질린 어깨.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딸 민지는, 내 복덩이 민지는 이런 도둑이 되어 있을 리가 없어. 어디선가 사랑받으며 누구보다 예쁘게 자랐을 거야. 김 판사는 애써 불길한 상상을 지워버리려는 듯 쥐고 있던 만년필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피고인,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본인의 죄를 인정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법정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을 향한 분노이자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는 발버둥이었습니다. 수연은 판사의 호통에 어깨를 움찔하며 더 깊숙이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마치 죄인이라는 낙인이 뜨겁게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요. 이제 잔인한 진실의 시간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피고인, 내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경위, 당장 저 머리카락 치워. 김 판사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법정 경위가 성큼성큼 피고인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연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온몸을 떨며 거부했습니다. 아, 안 돼요.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만 건장한 경위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경위는 수연의 양팔을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던 검은 머리카락을 확 걷어 올렸습니다. 법정의 환한 조명이 수연의 오른쪽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법정을 집어삼켰습니다. 귀 뒤로 넘겨진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것은 오른쪽 눈가부터 뺨 전체를 뒤덮은 시뻘건 화염상 모반이었습니다. 마치 불길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간 듯한 선명하고 거대한 붉은 점.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던 괴물의 표식이었습니다. 힉, 저게 뭐야? 어머, 징그러워. 방청석 곳곳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연은 수치심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김명석 판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을 쥐고 있던 만년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판사의 눈에 그 붉은 점은 징그러운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불규칙한 모양, 눈가 밑으로 퍼진 각도, 그리고 그 선명한 붉은색. 22년 전 그가 매일 밤 퇴근길에 달려와 우리 예쁜 복덩이라며 입을 맞추던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 민지의 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김 판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김 판사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붉은 반점만이 거대하게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흉폭하게 뛰었습니다. 민지야. 김 판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려 허우적거렸지만 높은 법대는 그를 지탱해주지 못했습니다. 으악!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상징하던 높은 판사석에서 김명석 부장판사가 볼품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검은 법복 자락이 허공에 휘날리고 쓰고 있던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위들과 서기들이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구급차 불러. 하지만 김 판사는 부축하려는 손길들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양말 바람으로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한 곳, 피고인석에 웅크리고 있는 수연을 향해서 말이죠. 그의 눈에서는 22년 동안 말라버렸던 눈물이 댐이 터진 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켜, 다 비켜.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기어가는 그의 모습 어디에도 냉철했던 저승사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새끼를 찾은 피눈물 흘리는 늙은 아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엉금엉금 기어서 피고인석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수연의 다리를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민지야. 내 딸 민진이. 수연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판사가 갑자기 이러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필사적으로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징그러워요. 더러워요. 그 처절한 비명에 김 판사의 가슴이 찢겨나갔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이 아이가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김 판사는 수연의 손목을 잡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반점이 있는 뺨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누가 그래? 누가 징그럽대? 김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이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복덩이 점이야. 내가 죄인이다. 널 못 알아보고 내 새끼를 도둑 취급했어. 판사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통곡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수연의 붉은 반점을 적셨습니다. 수연은 얼어붙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 괴물이 아니라 복덩이라고 불러주는 사람. 그제야 수연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예요? 두 사람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검사도 변호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냉철했던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김명석 판사는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인 한수연 무죄.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회가 외면한 벼랑 끝에서 자식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이제 그 벼랑 끝에서 아비가 너를 안아주겠다. 그로부터 1년 후, 김 판사의 집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수연은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아빠의 사랑으로 빛나는 훈장이 되었으니까요. 아기 민호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고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22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그들에게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기발한 사연이었습니다.